윌리엄 왕자는 골동품 열쇠 3개와 여왕의 문장이 새겨진 가죽 서류초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을 나설 때쯤 카밀라의 가족은 15년 동안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어왔던 12세이커 규모의 영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도 아니고 극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서류초를 열어 단 한 문장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 하나로 찰스 왕세자가 그 영지에 대해 했던 모든 약속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저택은 애초에 그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밀라 쪽 가문의 소유도 아니었죠.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법률 용어조차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류 맨 아래에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1999년의 서명이었죠.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왕실 권력의 움직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서류들을 파헤치는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크라운 워치를 구독해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날 아침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이 정말 이상하고 자세히 살펴볼수록 공식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의도적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은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밀라의 가족은 레이븐스미어에 도착했을 때 형식적인 절차를 예상했지 논쟁이나 대립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 작업이었죠. 아이 부동산은 15년 동안 이미 정리된 사업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12세이커의 땅, 제커비안풍의 대저택, 42채의 별채, 농장, 개인 호수,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그림들. 이곳은 주말 별장 같은 곳이 아니었다. 대대로 가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문의 유산이 될 만한 부동산이었다. 레이븐스미의 직원들은 이미 카밀라 측을 미래의 주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2층 방 하나를 파커 씨의 서재라고 불렀다. 그날 아침 누군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곧 집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유래하는 것처럼 그 방에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꽃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였다. 윌리엄은 아침 8시 46분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도 예고도 없었다. 동쪽 정문을 통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그 뒤로 변호사 2명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난다. 윌리엄은 정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자갈 마당을 가로질러 집 주위를 돌아 옛 영지 사무실,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토지 기록이 보관되어 온 방으로 들어갔다. 웨일즈 왕자는 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응접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록 보관실로 향했을까? 가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증거가 있는 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 순간 누군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했을 것이다. 카밀라는 윌리엄이 9시쯤 집에 온 것을 알고 그가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 추측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동쪽 별관 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지붕 2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그녀의 대가족을 위해 별장을 개조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대화들이 오갔다. 찰스는 이 모든 것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부추겼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왕실 가족의 경우 사적인 약속은 아무도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증거다.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문구는 단 5단어였다. 레이븐의 거울을 항상 곁에 두세요. 약속처럼 들리는 5단어. 안심을 주는 5단어. 하지만 순진해 보이는 말이라도 누군가가 그 말을 믿고 돈을 쓰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가구 치수가 재어졌습니다.
친척 한 명은 말을 남쪽 목초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의 아들은 와인 판매원을 안내받아 어떤 와인이 하우스 와인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매번 저택의 문을 들어설 때마다 미래의 주인처럼 대접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윌리엄이 그 테이블에 앉아 6페이지 분량의 법률 의견서를 모두 앞에 놓고는 여러분 중 누구도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문장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모든 약속은 갑자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들이 차지했던 모든 방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모든가 에보스 공사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놓인 진짜 질문은 간단했다. 그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윌리엄은 당분간 그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당신들 중 누구도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들린다. 그는 당신이 재산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되찾겠다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둘 다 한때는 그들의 소유였고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니까요. 그는 그 재산이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와인 판매 업자들을 위해 투어를 다니고 가구 치수를 재고 방을 서재라고 불렀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조항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고 치부되어 버렸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는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윌리엄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카밀라는 9시 20분이 넘어서 저택 사무실에 들어왔다. 찰스는 몇 분 후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불안해 보였다. 윌리엄이 이 회의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된 문제는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 서류 처리였다. 윌리엄은 수석 변호사 옆에 앉아 빛바랜 가죽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찰스는 그 안에 새겨진 문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찰스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찰스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찰스는 아들이 할머니의 개인 서류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서류철에는 레이븐스 메이어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레이븐스 미르는 찰스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소유지도 아니었죠. 그곳은 사적인 가족 합의의 일부였고 수십 년에 걸쳐 3차례 수정된 법적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수정은 토지를 보호했고 두 번째 수정은 저택을 보호했지만 세 번째 수정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던 한 가지, 즉 후계자 조항,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찰스가 레이븐스미어에 대해 갖게 된 법적 권리는 소위 평생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고 저택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수입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착민 혈통 밖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으로도 편지로도 왕실 칙령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평생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죽은 후 누가 영지를 상속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카밀라의 가족에게 영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럴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카밀라의 딸은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왕이 사후에 영지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초를 열고 방 안을 얼어붙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정권은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누군가가 이 갈등을 수년 전부터 예상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찰스가 카밀라와 결혼하고 그녀의 가족이
영지로 이사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엘리자베스 여왕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여왕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안은 1999년에 서명되었는데 이는 엘리자베스 왕 데비가 서거하기 3년 전, 찰스가 카밀라와 결혼하기 6년 전이었습니다.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왕 데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거리스 공주도 서명했죠. 마거리스 공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관찰력이 뛰어나고 의심이 많으며 가문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레이븐스미어가 최초 정착민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문과 결혼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문서의 문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조지 5세, 6세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혈연 관계가 없는 후손은 영구적인 소유권, 경영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문구를 다시 읽어보세요. 카밀라의 자녀들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1999년 그들이 왕실에 들어오게 될 결혼 이전에 이미 그들은 배제되어 있었으니까요. 두 여성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가족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그들의 혈통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서명으로 이루어진 선견지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시점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마거릿 공주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당시 찰스와 카밀라는 결혼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대중에게 다시 알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999년 두 명의 고위 왕족이 만나 잠재적 배우자의 혈통이 가족 소유 재산에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마거릿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역사가 그녀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이 가족이 앞으로 2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저택이 파커 가문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의 선견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윌리엄은 10대 시절에 그의 고모 할머니가 시작한 이주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설계자는 마거릿이었다. 이제 그 차가운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혈통 조항을 엘리트주의로 해석하기 쉽지만 저는 이것이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문 상속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레이븐스미어 같은 저택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탁 관리인이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에게 저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인 거죠. 따라서 저택을 혈연이 있는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마거릿 공주가 그 조항을 만든 것은 단순히 소유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조지, 샬럿, 루이, 자신이 만나보지 못할 다음 세대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이 그 조항을 고수했던 주된 이유도 바로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조항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구가 방치수를 재고 있는 동안 아들의 출생 권리에 관한 서류가 파일철에 들어 있었다. 찰스는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제 생각에 그가 정말로 믿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를 흘끗 보고는 그 논쟁을 끝내는 한마디를 던졌다. 아버지의 서명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자 복사본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찰스의 서명. 1999년 11월 왕은 15년간의 개인적인 약속을 산산조각낸 문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류를 뒤집어 날짜를 다시 읽고 윌리엄을 쳐다보았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 저는 찰스에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그가 인정한 내용에는 이 조항이 당신의 미래 아내 가족이 상속받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레이븐스미어는 6개 부동산이 관련된 재정 구조 조정에서 2번 언급되었는데, 한 번은 딱딱한 법적 필지 번호로, 다른 한 번은 1936년 당시의 부동산 이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찰스는 해당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999년 당시 그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후 몇 년간 그의 행동은 두 번째 해석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조항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나머지 이사들의 동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가장 중요한 이사는 윌리엄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기록 보관실을 통해 들어간 것이다. 그는 그 회의에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 문이었다. 찰스는 이미 몇 달 전에 그 문을 통해 들어가 보려 했었다. 너무 뻔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한 궁정 보좌관이 윌리엄에게 레이븐스 메이어의 후계자 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속성, 사적인 약속을 확고히 하는데 이보다 더 감미로운 단어는 없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누가 실질적인 이익을 갖게 되는가? 누가 그 가치를 실제로 소유하는가? 답은 이틀 후에 나왔다. 카밀라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새로운 가족 신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윌리엄은 여백에 단어 하나만 적어 돌려보냈다. 거절당했다. 하지만 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는 훨씬 더 영리하고 기발했다. 카밀라의 가족이 레이븐스미어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영지는 왕실 재산으로 남고 그들은 연간 1달러에 99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이해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혈통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의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윌리엄과 그의 자녀들은 그 집을 소유하게 되겠지만 100년 동안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거리 공주와 엘리자베스 왕대비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1년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은 신탁 관리인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했고, 이는 윌리엄의 승인을 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 제안 또한 거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부된 제안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젠들은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함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제안은 거의 순진할 정도였습니다. 카밀라의 자녀들을 신탁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뻔했습니다. 1999년 당시의 규정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윌리엄은 단 한마디로 이를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실제로 수정안을 읽고 허점을 찾아낸 사람이 제시한 것으로 99년 동안 연간 1달러에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권은 혈통에 따라 이어집니다. 양도는 없고 단지 100년 동안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뿐입니다. 찰스 쪽 가문의 누군가가 그 함정을 연구하고 그 아래로 땅굴을 파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오해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99년 임대 계약에 대한 편법을 우연히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왕 어머니의 수정안은 이미 임대 계약의 허점을 해결했습니다. 21년 계약에는 수탁자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1999년에 그 두 여성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왕이 그 규칙을 피해 가려고 시도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수십 년 전에 미리 차단했습니다. 직접 양도, 신탁, 장기 임대 등 모든 수법을 차단한 것입니다. 찰스가 할 모든 움직임을 미리 경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26년 동안 폴더에 보관해둔 셈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 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의 전략입니다. 두 번의 거절, 즉 아니오라는 대답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주 후 계약업자들이 레이븐스미어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주택 조사였는데 지붕 누수 때문도 아니고 서쪽 별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아실 복도였던 곳을 가족 아파트로 개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윌리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은 그 조사 비용이 지불된 저택 관리 계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 수리와 농업용 배스 시설 공사 명목으로 400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윌리엄의 눈길을 끈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거주자를 위한 개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누가 미래에 거주한다는 말일까요? 아무도 경비원에게 집이 새 입주자를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제가 했을 법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관련 모든 청구서와 공급업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구 주문, 선반 맞춤 제작,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와인 저장고, 2개의 개인 욕실 리모델링 내역을 찾아냈고 그 주문서에 적힌 배송 담당자 이름이 찰스도 카밀라도 아닌 파커 BS라는 것을 공급업체 서류에서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가족에게 맞춤 가구가 배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사와 가구 주문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끔 방문할 집에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와인 저장실을 설치하고 거주자 전용 화장실을 개조하는 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건 나중에 살 집에나 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1999년 개정안에 따라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레이븐스미르를 가족주택으로 바꾸려는 조용하고 의도적이며 값비싼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는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군가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 윌리엄의 관리해 있는 계좌를 통해 그 전략을 실행했다. 그들은 윌리엄이 지켜보고 있던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그 사소한 사실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실행으로 바꿔놓았다. 가구 주문 전까지 윌리엄은 그저 낙관적인 이야기, 약속, 꿈일 뿐이라고, 안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구 주문은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일단 문서화되자 그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었다. 신탁 자금이 수혜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수탁자는 신탁을 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카밀라의 가족이 왕실에 은밀히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윌리엄 왕자는 법적으로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윌리엄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윌리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찰스 왕세자가 해리 왕자의 거의 마지막 남은 왕실 특권을 박탈하고 그가 가족 저택에 방문하기 위해 허락을 구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찰스 왕세자의 통치는 관료주의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비밀 약속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찰스는 해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칼스는 카밀라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지만 똑같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왕실 규칙이 충돌한 것이죠. 이것이 이번 통치 기간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카밀라는 영지 사무실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압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예비 단계였다고 했습니다. 가구내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임대 계약서도 서명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었다. 윌리엄은 그들을 절도죄로 몰아쓰지 않았다. 그의 접근 방식은 더 미묘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는 그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상속받을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카밀라의 아들이 서류처를 밀어내며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윌리엄은 고함보다 더 날카로운 한마디로 응수했다. 화건은 소유권이 아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그런 화건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와 윌리엄이 그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왕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을 때 윌리엄은 재산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은 대부분의 일을 침묵 속에서 헤쳐나갑니다. 당혹감, 스캔들, 불화. 침묵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침묵은 재정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가족재산 분할에서 나온 신탁 자금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윌리엄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의무가 있었고 그의 법적 근거는 탄탄했습니다. 카밀라는 저택 자체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그 아래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이 방치된 가죽 서류철 하나를 뒤져볼 정도라면 다른 서류철들은 어떨까요? 오래된 가문의 재산 분배 계약은 레이븐스미어 저택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적힌 세세한 내용을 읽는 사람은 다른 계약서에도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밀라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소유권 다툼을 멈추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상속받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번째 페이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신탁 관리인이 지정한 다음 적격 수혜자가 찰스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카밀라의 딸이 뛰어올랐다. 윌리엄이야. 그녀 말이 맞았다. 윌리엄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9일 전 윌리엄은 레이븐의 미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조용히 포기했었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찰스도 카밀라도 궁궐 사람 대부분도 몰랐죠. 바로 이 점이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 그토록 힘들게 상속권을 확보해 놓고는 그걸 거부했을까요? 윌리엄은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인용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그는 왕가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마치 외과 수술과 같았습니다. 이내은 20날년 묵은 상속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어머니의 수정안에 따르면 윌리엄 다음으로 상속받는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 연쇄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마치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차례로 다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리입니다. 하이리는 아이 합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그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앤 공주입니다. 아엔도 후보의 포함도에였지만 아이 모든 일이 터지기 몇 년 전에 봉인된 선언문을 통해 왕위 계승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앤다운 모습이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물질적인 욕심이 없다는 이유로 상을 받기 전에 조용히 물러난 가족 구성원 아엔이 뛰어났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찰나의 순간이 남았고 찰스는 그 순간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앤드류 왕자,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왕실 재산을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변화는 왕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구성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찰스는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문제를 뒤로 미뤘다. 1999년의 설계자들과 그 이후의 변화들도 그 점을 고려했다. 행위 조항으로 앤드류는 상속 자격이 박탈되었다. 왕실 의무를 포기한 수혜자는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이 조항은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다.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자동으로 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윌리엄이 상속권을 포기하자 앤드류는 제외되었다. 해리는 아예 지명되지 않았다. 앤은 거절했다. 앤드류는 결국 자격을 상실했다. 문이 닫혔을 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에드워드 왕자. 카밀라의 아들이 먼저 그 이름을 말했다. 레레이튜 에드웨어드 왕자. 에든버러 공작. 조용한 사람.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아침 내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형제. 그가 레이븐스미어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 에드워드는 몇 주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어떤 축하 행사도 침실을 둘러보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수락했는데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레이븐스미어에 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레이븐스미어의 농장과 별채 그리고 연간 수입은 새로운 자선 재단을 통해 참전용사, 전사자 유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저택은 장기 치료를 받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거주지로 쓰일 것이다. 다시 읽어보세요. 에드워드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벌어들인 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누구도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왕자가 레이븐스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이븐스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한 남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조용히 파괴적인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예의 바른 행동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반전이기도 합니다. 카밀라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에드워드가 레이븐의 거울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 것에 분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왕자가 보상을 얻기 위해 자신들을 속였다고, 정당성을 가장한 야망이라고, 더 부유하고 영리한 친척이 먼저 집을 차지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참전 용사의 친절에 분개할 수는 없습니다. 에드워드가 자신의 12,000에이커에 달하는 모든 상속 재산을 전역한 군인 가족과 성인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그를 탐욕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순히 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당이라는 이미지를 차단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적의 마지막 무기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벽한 친절이었습니다. 그건 흔치 않은 일이죠. 이제 그게 이전 모든 상황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가족은 이제 같은 땅에 영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와인 저장실, 개조된 욕실, 새 선반, 생화와 황동 명패가 걸린 서재, 편안한 유산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주택, 아픈 가족들을 위한 안식처로 바뀐 집, 그리고 누구도 그가 그 돈을 원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포기하해 버린 수입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모든 가족은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느껴지는 조용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찰스는 변호사가 서류를 다 읽었을 때 다가올 굴욕을 예감했습니다. 집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매일 은근히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된 모든 집,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가족은 에드워드가 한쪽에서는 침대 치수를 재고 와인 저장실을 짓는 동안 모든 유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칼스는 그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가 카밀라에게 조용히 약속했던 저택이 이제 영원히 형의 이름을 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당신의 약속이 허황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윌리엄의 인내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권력을 휘두르는 왕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9일 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성급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이미 집을 차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자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서류철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고 모든 일은 서류에 맡겼습니다. 에드워드를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항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권리 포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저 서류를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반박할 수 없는 힘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상패에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야심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적임자가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윌리엄은 테이블 너머로 카밀라에게서 에드워드의 변호사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세 가의 열쇠는 모두 기록 보관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기록 보관소를 여는 열쇠였고, 두 번째 열쇠는 저택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 북쪽 경계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적이 한 번뿐이었다. 어떤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지 눈여겨보아라. 순서조차도 하나의 메시지였다. 먼저 기록 보관소 열쇠, 문서로 가득 찬 방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었다. 그 다음은 저택이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마치 뒷전처럼 15년 동안 계획했던 저택은 기록과 추억에 밀려 한 남자의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였다. 단 한 줌의 노소의 열쇠가 이 가족의 두 진영을 가르고 있었다. 한쪽은 침실을 측정했고 승자는 침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 예배당은 에드워드가 12,000에이커의 땅에서 가족을 위해 원했던 유일한 공간이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저택을 물려받은 남자는 추모를 위해 가장 작고 조용한 장소만을 원했다. 댓글에서 누군가 현대 왕족이 국민투표나 헤드라인, 공개적인 조치 없이 어떻게 권력을 잃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답이다. 이 가문에서는 권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왕좌도 없고 가죽 서류철 3개의 열쇠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 기록 보관소의 변호사에게 전달된다. 카메라도 없고 발표도 없다. 그저 수십 년 된 제 역할을 다하는 단순한 서류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가문들이 딱딱한 서류에 집착하는 이유다. 문서가 바로 무기다. 나머지는 그저 방일 뿐이다. 마침내 찰스가 입을 열었다. 나에게 말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군. 윌리엄은 거의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소. 굴욕적이군.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겠소. 아주 정확하니까. 칼스는 반란에서 살아남았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서명과 법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개인 서류 문제로 패배했다. 동생은 누구도 야심가라고 비난하기 전에 트로피를 차지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에드워드를 미워할 수도 없다. 정말 천재적이다. 카밀라의 마지막 질문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었다. 준비된 방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서류철을 닫고 대답했다. 유산 목록에 포함될 겁니다. 맞춤 제작 선반은 그대로 남을 거고
개인 서재라는 표시는 은근슬쩍 삭제될 겁니다. 와인 컬렉션은 손대지 않겠지만 그 가족은 더 이상 소유주가 아니게 되겠죠. 파케오 씨 서재에 아침부터 놓여있던 생화는 해가 지기 전에 치워졌습니다. 위층 문에 붙어있던 황동 명패도 저녁이 되자 나사에서 풀려나갔고요. 그 작은 금속 명패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걸 주문하고 새겨놓고 문에 못 박아 놓으면서 한 세대는 거뜬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명패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행동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가정을 바로잡는 공식 발표도 궁궐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 주의 대문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의 모든 일처럼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사과도 없이 방마다 조용히 상황이 바뀌어갔습니다. 네오문화 감쪽 같아서 외부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저택 안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일어났다. 찰스 왕세자의 초상화 아래에 있던 열쇠가 사라진 것이다. 열쇠는 1990년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엘리자베스 여왕 어머니의 사진이 놓인 평범한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에드워드 왕세자의 송글씨로 적힌 7단어. 이 저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하라. 그리고 그 열쇠들의 행방이 마치 순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열쇠들은 찰스의 사진 아래 걸려 애도의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은 저택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약속했던 한 남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열쇠들은 평범한 나무 상자 안에 놓였고 그 안에는 왕대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왕대비는 그 열쇠들이 사후에 나온 것이 아니며 1999년 조항을 통해 상속될 수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이 저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열쇠들이 죽은 왕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누가 승리했을까요? 저택을 넘겨주고 통제권을 잡은 윌리엄이었을까요? 상속권을 가져갔다가 곧바로 포기한 에드워드였을까요? 아니면 1999년 미래의 가족을 엿보고 26년 후 누군가가 서류처를 열기 전에 차가운 판결을 내린 두 여인, 왕비와 공주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찰스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를 악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야기는 더욱 슬퍼질 것입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십 년 동안 논란과 대중의 비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른 재활 과정 속에서도 카밀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중간 지점을 약속했습니다. 이 어떤 계략도 없이 그저 맹세였을 뿐. 레이븐스메이어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아마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내의 가족에게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곳은 안전했고 집은 고향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종신 임차인 자격으로 소유권 증서를 나눠주었다.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비원이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가장 잔인했던 건 1999년에 그가 서명한 서명이 폴더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그가 그토록 관대하게 베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게 악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그가 원했던 것과 신문에 나온 것의 차이였어.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그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지. 난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을 두고 다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그들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이 가족을 가족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 궁궐 사람들은 마지막 열쇠가 대저택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드러냈지. 이 가족의 과거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네 번째 와인은 누군가 읽기를 기다리며
폴더 속에 담겨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읽게 될 거야.